네, 계약전 알릴 의무 이제 문제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 문제풀이 다음은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다.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문제풀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풀어보겠지만은 이 기출이 됐던 형태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풀이가 되려면 우리가 앞서서 봤던 뭐 청약서상 질문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핵심 키워드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암기를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스럽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이거 외우고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 하시고 여러 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한다. 자, 청약 시 질문표에 기재된 보험 가입 전 치료 및 진단 사실 중 알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즉 이거는 과거 3개월, 1년, 5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봤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 그래서 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뭐 있었죠?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입원, 치료. 입원 치료하면서 보통 수술 받고 나오면서 투약한다 그랬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료 행위를 받았거나 또는 마약, 또 마약은 한 번이라도 사용했으면 그 혈압 강화제는 상시 사용 중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모범 답안에서는 이때 진찰 또는 검사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찰이나 검사뿐만 아니라 직장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질병 의심 소견은 진료 과정에서 잠시 언급된 소견이 아닌 의사로부터 직접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라고까지 붙여놨는데 이거는 사실 실제 시험 나왔을 때 쓰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 실제 시험 나왔다면은 최근 3개월 이내의 치료라고 해서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입원, 치료,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았거나까지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키워드니까요. 두 번째는 최근 1년 이내의 치료였죠. 1년 이내는 키워드가 뭐였죠? 과거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게 있는지 이게 키워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3개월, 1년, 5년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 이내의 치료죠.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그 다음에 치료인데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는 10대 질병으로 질병 확정 진단을 포함해서 입원, 치료, 수술과 같은 거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질병이 뭐가 있는지 암백, 고당협, 심신, 간내, 애까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약술 나왔을 때 요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게 답안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반바닥 정도 차지할 거예요. 반바닥 정도 차지할 거예요. 보통 쓰실 때 한 바닥짜리, 그러니까 10점 정도 만약에 배점이 나왔으면은 보통은 한 바닥 정도 분량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한 바닥 조금 안 되게. 근데 보통 이제 한 바닥을 빼곡히 적는 게 아니라 두세 줄 정도 쓰고 한 줄 띄우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한 바닥에 그렇게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근데 요걸 쓰다 보면 한 반바닥 좀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보통 배점이 한 5점에서 많이 나오면 한 7점 정도 선에서 이제 기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문제풀이에서 이제 응용 사례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5일 날 위궤양으로 1회 통원해서 10일간 약물을 복용했다. 2016년 7월 3일 날 B형 간염으로 1회 통원해서 30일간 약물을 복용했다. 2019년 5월 7일 역류성 식도염으로 6회 통원해서 20일간 약물을 복용했다. 그다음에 2019년 9월 5일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근 의원 내원하여 5회 통원 및 10일간 약물 복용했지만 증상 호전이 없어서 2019년 9월 27일 MRI 추가 검사를 받았다. 그 다음에 2020년 6월 9일 경미한 뇌졸중 진단을 받았고 2020년 8월 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에서 보시면 갑돌이는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기 1번에서 5번까지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 즉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고 보험료는 정상 납입 상태였고 이 계약은 무진단 계약이다. 그리고 뒤에 문제를 보시면 갑돌이가 알리지 않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나열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청약서 3개월, 1년, 5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고지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결국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이 사례에서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예시를 통해서 볼까요? 앞에
문제 보시면 자,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개월, 1년, 5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 동그라미 6번 있죠? 이 6번에 있는 여기 있는 8월 1일 날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과거 3개월, 과거 1년, 과거 5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5번부터 볼게요. 5번은 과거 몇 개월이죠? 과거 3개월 내에 들어가는 거죠. 3개월 내에 들어가는데 뭐 입원, 치료, 수술, 투약,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죠? 진단이라고 돼 있죠. 진단 이거는 3개월 이내에 뇌졸중이란 진단을 받은 거니까 질병 확정 진단이잖아요. 3개월 이내에. 그럼 얘는 고지사항이 되는 거죠. 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이 됩니다. 암백, 고당뇨, 심신관내에서 뇌졸중 있다 그랬죠. 얘는 5년 이내에 10대 질병에 해당이 되면서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 받은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안 알렸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은요. 4번은 자, 과거 3개월이면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5월 1일까지가 3개월이었는데 3개월은 아니죠. 그럼 과거 1년 볼까요? 2019년 8월 1일까지가 1년이 되는 날인데 2019년 9월 5일이니까 얘는 1년 내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네요. 1년 내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보니까 우측 무릎의 통증으로 인근 의원 내원하여 5회 통원 및 10일간 약물 복용했대요. 근데 그럼 3개월째는 해당이 안 되고 1년 또는 5년짜리를 봐야 되는데 1년 또는 5년짜리에서 먼저 5년짜리를 따져보면 5년짜리에서 뭐가 있었죠?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 있었죠. 그러면 동일한 질병으로 7회 치료 또는 30일 약물 복용이 있어야 되는데 7, 30이 아니라 50이니까 모두 그거보다는 덜 받았죠. 그럼 7일 이상 만약 치료를 받았다면 고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7일 미만으로 치료받았으니까 얘는 고지 대상은 아니에요. 또 역시 투약도 30일 이상 투약을 했다면 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약물 10일 먹었어요. 그럼 얘는 30일보다 못 미치니까 5년 내 30일 이상 투약 사실도 아니에요. 5년짜리에서 딱히 걸리는 건 없어요. 입원도 안 했고. 근데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2019년 9월 27일 날 MRI 추가 검사를 했대요. 추가 검사 뭐 있죠? 과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 역시 고지사항이었죠. 5년짜리는 안 걸리지만 1년 내에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검사를 실제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고지를 했었어야 돼요. 고지 안 했으니까 이것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일단 1년 구간도 벗어났네요. 그러면 3번, 2번, 1번은 모두 5년 구간 내에서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5년 구간 내에서는 뭐였죠? 10대 질병. 근데 10대 질병 봤을 때 위궤양, 비형 간염, 역류성 식도염은 모두 10대 질병에 해당이 안 돼요. 암백, 고당뇨, 심신관내에서 앞 글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10대 질병 해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10대 질병 아니면은 다른 질병으로라도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뭐 입원 수술은 마찬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또는 30일 이상 투약에 해당돼야 되는데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받은 게 1회 통원, 1회 통원, 6회 통원이니까 모두 7회 치료가 안 돼요. 위궤양도 1회, 비형간염도 1회, 역류성 식도염도 6회니까 7회 치료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럼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느냐? 동일 질병으로. 위궤양으로 10일 약물 복용, 30일 안 되죠? 비형간염, 이 친구가 30일간 약물 복용해서 걸리네요. 역류성 식도염은 20일, 30일이 안 되죠. 그러면 이 5년 구간에서 7일 이상 계속하여 치료 또는 30일 이상 계속하여 투약해서 30일이 걸리는 게 지금 비형 간염이 있는 거죠. 2번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돼요. 정리하자면 2번과 4번과 5번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번과 3번은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서술형 문제고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답안지에 어떻게 표현을 했고 그 표현하는 것을 채점위원들한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답안지에서 좀 더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구질구질하지 않게 주저리 길게 쓰지 않고 짧게 함축적으로 핵심만 짚어서 쓰는 답안지가 똑같이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정리가 잘 된 답안지가 점수가 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원서 시험 보실 때요. 대부분 답안은 어느 정도 맞춥니다. 그 정도 실력은 끌어올려가지고 시험장에 오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이제 신체 순사가 320명 정도로 뽑는데 그럼 320명이 모두 답을 맞춘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답을 맞춘 사람이 600, 700명이 있다면 그 중에서 또
답안지가 정리가 잘 되고 핵심만 잘 정리한 사람들이 더 고득점을 받고 320등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답안에 대한 목차도 중요하겠죠. 보시면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그래서 1번과 3번의 위계약 및 영수증 시도염은 가입 전 5년 이내에 7일 미만 치료 및 30일 미만 투약으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만 짚어서 적어놨죠. 나,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 이는 과거 5년간 계속하여 30일간 약물 복용한 사실에 해당이 되고, 4는 최근 1년 이내에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에 해당되고, 5는 최근 5년 이내에 진단 확정된 10대 질병에 해당되므로 계약 전 알릴 사항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두면 깔끔하죠. 말은 되게 길었지만 답안지 통해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죠. 이렇게 짧게, 그래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해두셔야 점수도 잘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조건에서 문제 3번입니다. 갑돌이는 보험 가입 후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대요. 2020년 9월 2일 가입 이전과 동일한 우측 무릎 통증으로 5회 물리치료를 받았다. 2020년 12월 5일 비형 간염으로 내원해서 20일간 약물 복용했다. 2020년 12월 30일 당뇨 진단이 확정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때 상기 비용에 대한 청구를 잊고 있다가 2022년 10월 2일 일괄적으로 보험회사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및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오. 각 청구권별로 보상 책임 여부 및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술. 즉, 이 세 개에 대한 각각의 청구권별로 보상 여부와 해지 여부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죠? 아까 지금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가입 이후에 이렇게 또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아까는 뭘 고지했었어야 되고 뭘 고지하지 않았어야 되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그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또 낸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 9월 2일, 2020년 12월 5일, 2020년 12월 30일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2022년 10월 2일 일괄적으로 보험회사 청구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 해지권 행사는 해지권 행사 제한 사유가 있었잖아요. 3년, 2년, 무진단 계약은 2년, 진단 계약은 1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은 해지권 행사 해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 문제 처음에 조건을 보시면 2016년부터 쭉 2020년 8월 1일 날 보험계약 체결을 했는데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청구했고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은 거 보시면 상기직 계약은 무진단 계약에 미뤄되어 있죠. 제일 밑에. 무진단 계약이니까 뭐죠? 진단 계약은 1년, 무진단 계약은 2년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입한 날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가입을 언제 했죠? 2020년 8월 1일. 2020년 8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으면 2022년 8월 1일까지 보험금 지급 사유, 즉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 2년 지났으니까. 배웠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2020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2020년 9월 2일, 12월 5일, 12월 30일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거나 질병 진단 확정된 사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2년에 대한 기간은 무조건 볼 거 없이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려면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나야지만이 계약 해지가 제한되는 거죠. 해지권 행사가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22년 10월 2일 일괄적으로 보험회사 청구했다고 봤을 때 각각에 대한 청구권별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2020년 9월 2일 청구한 건에 대해서 그 병원에 갔다 온 사건에 대해서 2022년 10월 2일 2년이 지나서 청구했을 때 이 2020년 9월 2일 건에 대해서 보험금을 줄지 말지 계약을 해지할지 말지 결정하고 2020년 12월 5일 날 치료받은 건에 대해서 2022년 10월 2일 날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또 개별 건으로 줄 거냐 말 거냐 해지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고 2020년 12월 30일 당뇨 진단 확정된 것도 이 건에 대해서 줄 거냐 말 거냐 계약을 해지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건별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는 해지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보상할 거냐 말 거냐 두 가지를 결정하신다 그랬죠. 그럼 먼저 보상 여부부터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답안지를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정했어요. 저는 보상 책임 각각 건별로 먼저 때리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해지 여부 이것도 각각 건별로 이렇게 이제 해지 여부에 대해 판단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2번은 보험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 먼저 보시면 자 보상 책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지급 여부에 대해서 결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2020년 9월 2일은 보험 가입 전 우측 슬관절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이는 고지 대상에 해당되지만 의무로 위반하였다. 즉 지금 2020년 가입 이전과 동일한 우측 무릎 통증으로 5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리고 처음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우측 무릎 통증으로 동그라미 4번에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근의원 내원에서 MRI 추가 검사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추가 검사 또는 재검사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이 되는 내용 가지고 통증 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슬관절 동일한 무릎의 통증으로 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계약은 당연히 해지할 수 있죠.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는요. 고지 의무 위반인 우측 무릎 슬관절에 대한 재검사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고 가입 이후에도 동일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니까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 있으니까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20년 12월 5일 날 보험 가입 전 동일 질병으로 30일 이상 투약 타협성으로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형 간염으로 내원하여 20일간 약물 복용했던 게 2020년 12월 5일 날 발생했던 일이었고요. 계약 체결할 때는 역시 비형 간염 동그라미 2번이죠. 2016년 7월 3일 비형 간염으로 1회 통원하여 30일간 약물 복용했어요. 이건 고지 대상에 해당이 되죠. 30일 이상 투약을 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고지를 안 했어요. 그럼 고지 의무 위반이 있죠. 그리고 청구한 비형 간염 역시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서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지도 가능하면서 보험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답안지에서 보상 책임을 보시면 2020년 9월 2일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2020년 12월 5일 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죠. 왜? 비형 간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거고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30일 날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인 우측 슬관절 통증, 비형 간염, 뇌졸중과 당뇨는 인과관계 없는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 정리했는데 2020년 12월 30일 날 당뇨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대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자, 고지 의무 위반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 2번하고 4번하고 5번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계약이죠. 근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당뇨라든가 당뇨와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2020년 12월 30일 날 가입 이후에 진단 확정 받은 것은 일단 다른 질병으로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으니까 의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경과했으면 해지를 못하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2년 내에 발생했잖아요. 청구는 2022년 10월 2일 날 2년 지나서 청구했지만 이미 그 2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해지권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되는 사유도 아니죠. 그럼 보험회사는 당연히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니까 계약 해지할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다만 지급 여부는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질병인 우측 슬관절 재검사로 인한 그다음에 그 비형 간염, 뇌졸중하고 당뇨는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이죠. 그럼 당뇨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각 건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 정리해놨습니다. 우측 무릎 통증 보험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 2022년 10월 2일 보험금 청구. 자, 무진단 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도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지권 행사가 제한된다. 근데 지금 2년 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죠. 그러면 각 청구권별로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면 우측 무릎 통증 및 비형 간염은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해지가 가능하죠. 네. 2년 이내에 이제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2022년 10월 2일이 아니라 3년 이런 식으로 3년이 지나서 청구하게 됐다면 그때는 해지는 못하는 거죠. 해지는 못하는 거고 그때 이제 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따질 것이냐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3년이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해지 여부만 물어보지 보상 여부까지 물어보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해지권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면 우측 무릎 통증 및 비형 간염은 제1회 보험료 납입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당뇨는 인과관계에 있는 질병은 아니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했지만 일단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으니까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제척기간 내잖아요. 3년 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용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돼서 청약서의 질문표라든가 약관에 있는 내용은 약술형으로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 응용 문제 연습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고지의무 위반은 만약에 기출이 됐을 때,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벗어날 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후 알릴 의무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방금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알아봤어요. 계약 전 알릴 의무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입자한테 과거에 어떤 질병 앓은 적이 있는지 물어봐서 그 가입자에게 맞는 보험료를 부과시키고, 그 다음에 보험자도 가입자에 대한 어떤 건강 상태를,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근데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뭐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만 다 알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럴 수도 있겠죠. 가입 당시에는 대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좀 신경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보험도 있는데 우리 맨손으로 북한산 등반 한번 해볼까? 안전띠 없이. 나는 위험한 남자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는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고속도로 한번 달려볼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 못 올라가죠.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위험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일부러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입 당시에는 학생이었는데 가입한 이후에 뭐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외근직이 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학생에 비해서는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시에만 제대로 알리면 계약 이후에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노터치 하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위험도가 너무 크게 바뀌었을 경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만 받고 위험을 담보하게 되는 결론을 이르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것도 돈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법에 있는 내용이 있고 상법에 있는 내용을 약관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쓰고 있는데요.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652조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와 계약 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로 인한 통지 의무라고 하는데요. 652조 옆에다가 그냥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체크해 두시면 되고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3조 밑에는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 이렇게 좀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객관적이니까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입니다.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즉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 관리가 잘 돼 있어요. 내가 그래도 불 나지 않게 막 스프링클러도 설치하고 소화전도 갖다 놓고 소방 점검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내 건물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 옆에 공사를 시작하더니 옆에 가스 충전소가 들어왔어요. 거기서 폭발 사고 발생하면 내 건물도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그럼 나는 잘못이 없는데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내 건물에 대한 화재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게 됐죠. 이거는 객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다면, 현저하게라는 요건이 붙으니까 조금 변경 증가된 거는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다면 그 사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조사를 해가지고 화재보험료를 올리든가 아니면 너무 위험해졌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는 보험자는 1월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아까 고지 의무 위반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해지할까 말까 이렇게 장난질 치지 말라는 거죠. 1개월 이내에 해지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해지 안 했으면 보험자 네가 너한테 준 권리 자체를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거죠. 해지하지 못하게.
그게 이제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라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653조 보시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와 계약 해지라고 해서 652조와 차이점은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까 그 건물을 예를 든다면 그 건물에 대해서 주변 환경은 문제가 없는데 내가 이 건물, 내 건물 지하에다가 뭐 가스 충전소에는 월세, 그 임차인 받겠다고 가스를 다루는 애를 갖다가 임차인으로 받는다든가 화학약품 공장에 대해 세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화재 발생 위험이 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나의 주관적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의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주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라는 거예요. 이때는 역시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652조와 653조의 차이점 보시면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변경 증가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통지 여부예요. 652조 객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는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653조에 있는 이 주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는 보험자는 뭐 그 통지해야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보험자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줄 수 있다. 즉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계약자 측에게. 통지 의무 없고 어차피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바뀌었네, 뭐 또는 컨디션이 바뀌었네, 이게 계약자 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서 바뀌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통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너무 위험해졌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거고요. 현저하긴 하지만 보험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상법에 나와 있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는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약관에서는요, 또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하면 약관은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상해보험 계약 후. 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문구가 뭐냐면 질병보험은 계약 후에 내가 어떻게 뭐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라는 건 사실 거의 개연성이 없잖아요. 물론 흡연이 폐암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 흡연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게 됐다고 해가지고 암에 무조건 더 걸린다? 이것도 사실 아니죠. 왜냐하면 최고령 할머님이 그렇게 애언가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해서 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약관에서 이러이러한 컨디션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앞에서 봤던 상법에서 말하는 객관적 위험 변경 증가냐 주관적인 위험 변경 증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상법에 있는 내용은 법의 내용일 뿐이고요. 약관에서는 이거를 두 개의 조항을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약관은 객관적으로 바뀌었든 주관적으로 바뀌었든 어쨌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으면 통지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653조에서 주관적인 거에 대해서 통지 의무 부과가 없었죠. 이 약관에서는 있어요. 왜? 보험 계약 자체가 단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학생이라서 보통 학생이 가입을 하게 되면 학생은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위험단체 또는 학생과 유사한 위험도를 갖고 있는 단체를 형성해가지고 그와 유사한 보험료를 매기고 그 단체에 대한 보험금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생으로 가입을 해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애도 학생이었는데 보험 가입을 하고 같이 가던 와중에 이 친구는 현장직에서 건물 막 외벽에 매달려가지고 위험한 일을 해요. 저는 그냥 내근직이 돼가지고 내근만 해요. 근데 가입할 때 학생이었다는 이유로 가입 이후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보험료 10,000원, 나도 보험료 10,000원. 너 사고 나면 1억, 나도 사고 나면 1억 이렇게 주게 된다면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겠죠. 저 친구는 사고 날 일이 많고 실제로 사고가 많아가지고 보험금 청구도 자주 하는데 똑같이 보험료 10,000원. 나는 뭐 맨날 회사 왔다 갔다 하고 크게 뭐 아플 일이 없어서 병원에 청구할 일이 없는데 나도 보험료 똑같이 10,000원. 그럼 나는 좀 기분이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이 단체를 이탈하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경영이 불가능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둬가지고 이제 사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통지를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단체적 특성이라고 하거든요. 단체적 성질.
자, 그러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에서 2019년 기출됐었습니다. 그래서 써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통지를 해줘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을 때 보험회사 측에다가 통지를 해주세요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대학생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대학생 때는 어떤 게 지상 최대의 목표입니까? 취업이죠. 그렇죠, 취업. 그럼 대학교 때는 있다가 취업을 딱 하게 돼요. 취업을 하고 나면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떤 느낌이 오게 되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 이 직업 또는 직무가 나하고는 좀 안 맞는구나. 직업은 뭐 회사원이냐 뭐냐 이게 직업인 거고, 직무는 그 안에서 뭐 인사과에 있느냐 총무팀에 있느냐 이게 직무가 되는 건데, 이 직업 또는 직무가 나랑 안 맞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알면서 이거 직업 또는 직무를 좀 바꿔볼까?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학생으로 있다가 취업했어요. 취업해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업 또는 직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직업 또는 직무를 찾아봐요. 그래서 또 옮겼어요. 옮겨서 또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뭘 알게 되죠? 그렇죠. 나는 직업 또는 직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이 안 맞는 거구나, 나랑.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게 돼요. 보통 이 사이클을 보통 갖게 되는데 이거를 모두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직자가 취업한 경우, 대학생이 취업한 경우 통지해야 되고요. 그다음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다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이 세 가지는 모두 통지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보실까요? 한번. 자, 2번부터 볼게요.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대학생이 취직한 경우 말씀드렸죠? 두 번째, 동그라미 1번.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데 바꿔볼까? 그래서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역시 나는 일이 안 맞는 거구나. 세 번째,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이 세 가지를 통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재미있죠? 예. 죄송해요. 거짓말이죠.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어쨌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직업에 대한 의미를 좀 볼게요. 이것도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서 약술용으로 쓰라고 나오기 좋아요. 그래서 직업 보시면 생계 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보시면 반가로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그래서 직업은 돈을 벌 때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거고요. 돈 버는 일이 아닐 경우에는 뭐 학생, 미취학 아동, 무직 등도 직업에 해당이 됩니다.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뭐 갖고 있는 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부서 있다면 이런 것들이 모두 직무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통지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통지 대상에 또 어떤 게 해당이 되느냐?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양가로 이번에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다니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으로 바뀌었다. 그럼 영업용 차량은 계속 밖에서 운전만 하기 때문에 교통상해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럼 당연히 이 사실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왜? 위험이 지속적이고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도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는 영업용으로 하고 있다가 뭐 자가용으로 변경돼서 그냥 내근직으로 왔다 갔다 출퇴근용으로만 쓰게 됐다. 이것도 위험이 현저하고 지속적으로 변경, 증가한 게 아니라 변경, 감소했죠. 이것도 통지해야 돼요. 원래 통지 의무는 증가됐을 때도 통지해야 되고 감소했을 때도 통지해야 돼요. 근데 증가와 감소 앞에는 무조건 수식어가 현저하고도 지속적으로, 변경 또는 증가, 감소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요. 증가됐을 때는 누구한테 좋죠? 보험회사 입장에 좋죠. 증가된 만큼 보험료를 더 받는 거니까. 감소됐을 때는 왜 통지해야 되죠? 나한테 좋잖아요. 감소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깎이는 거니까. 그래서 통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여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해서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그 다음에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그래서 보시면 키워드는 양가로 2번은 운전 목적, 양가로 3번은 운전 여부예요. 그래서 운전 목적이나 여부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양가로 4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 나왔죠.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사용,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륜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 계속적인 사용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나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통지하라는 겁니다. 특히 상해보험에서는요, 이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 차 운전하다 사고 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몸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크게 다치죠. 넘어지기만 해도 크게 다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노출돼 가지고 뭔가 전동기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회사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 알려주라는 겁니다. 반대로 표현한다면 계속적인 사용이 아니라 일회적 사용이라면 통지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일회적 사용이 아닌 계속적인 사용이라면 통지해줘야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계속적인 사용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 또는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 그래서 보통 한 2회 이상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게 돼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가로 열고 뭐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용 이동장치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개인용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이 다니다 보면 전동 킥보드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카드로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막 공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이거 모두 해당됩니다.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 2회 이상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사용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이거 이용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이용하다 사고 났으면은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1번, 2번, 3번까지는 그냥 위험도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요. 4번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상해보험에서 면책이에요. 면책. 이륜자동차 운전 부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삭감해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보험금을 주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양가로 4번 같은 경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저 젊은 친구들 많이 전동 킥보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저번에 눈 많이 오는 데도 막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며칠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얼어 있었는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쭉 가는 거예요. 좀 빠른 속도로. 보면서 저 순간적으로 넘어지겠는데 이랬는데 정말 20m도 안 가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찔끔했죠. 괜히 나쁜 생각을 제가 해서 그런 건 아닌가? 뭐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이렇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면 통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다만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전동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장애인들이 타고 있는 전동기가 달려있는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또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기구지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라서 전동 휠체어 타고 이동하는 데였는데 보험회사가 너 이거 전동 이렇게 달린 거 이용하고 있으니까 사고 나면 보험금 못 줘, 이렇게 얘기 못 한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게 없으면 이동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동기가 달려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계약 관리름에서 위험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절차가 있어요. 저희 표준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위험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먼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종이 현장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통지를 하게 되면, 통지하는 방식은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 전화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문해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통지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계약 변경 사항 확인한 다음에 청약돼 있어요. 이상하죠? 청약은 보통 계약 체결할 때 처음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만약에 몇 년 있다가 내 사정이 바뀌었을 때 직업이 바뀌었다고 통지했는데 뭘 또 청약을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1억이 가입했어요. 처음에 가입할 때 학생이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건설 현장직이 되게 됐어요. 현장직은 보험회사에서 1억까지 담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는 5천만 원까지밖에 담보가 안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보험회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장직으로 바뀐 건 알겠는데 1억에서 이게 가입 금액이 1억에서 현장직은 우리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받아준다. 그러면 기존의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당연히 위험직종으로 바뀌었으니까 보험료도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가입 금액이 줄어들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가입 금액이 줄어드는 게 1억짜리가 5천만 원짜리가 되면 5천만 원만큼은 감소가 된 거죠. 날아간 거죠. 날아간 것만큼은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요. 해지가 됐으니까 해지된 만큼 날리고 5천만 원짜리 입장에서 다시 계약을 청약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이때 청약은 가입 금액이 줄어든 거에 대한 청약이지, 이때 청약을 했다고 해서 기존 계약의 청약 당시와 약관이 바뀌었을 때 바뀐 약관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가입 금액만 줄어들면서 계약이 그만큼 해지된 거니까 이때 기준에서 다시 청약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청약하게 되면 계약 변경사항 인수심사, 청약했으니까 요거를 인수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고요. 심사한 다음에 정상 금액을 처리하게 돼요. 만약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면서 증가됐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더 내야 되겠죠. 이거를 추가 납입. 보험료 기존에 3만 원이었는데 위험해졌으니까 5만 원 내서 2만 원씩 더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상금액 처리할 때 이 위험단체가 나는 학생에 있는 위험단체고 또 1급, 2급, 3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학생단체에서 이제 건설 현장직이면은 상급으로 옮겨가야 돼요. 상급 옮겨가게 되면 그 보험에 대해서 만약에 해지원급금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는 계약이라면 책임준비금을 적립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책임준비금 적립액도 상급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책임준비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사비용, 그러니까 단체에서 단체로 갔을 때 이사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임준비금을 더 내야 되는 것도 우리는 정산차익이라고 합니다. 정산금액 또는 정산차익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산금액 처리라고 해요. 그러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 받게 되고 책임준비금 차액 같은 것도 더 받게 되고. 근데 만약에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면 오히려 정산금액에 대해서 환급받게 되는 거죠. 보험료가 깎이고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게 생기는 거고, 그게 그러면서 계약 변경이 완료되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계약 변경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 관리 의무에서 이제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경우와 불이행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계약 관리 의무 가입한 다음에 내 위험도가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을 경우에는 이 통지 의무를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에 있어서 책임도 달라지게 돼요. 통지 의무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지 의무를 이행하면 보험회사는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될 경우 추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며 이를 납입할 경우 계약은 정상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통지 의무 이행했을 때 저 학생이었는데 이제 건설 현장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보험회사가 그래요, 알겠으니까 하고 우리가 추가 보험료 정산해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이제부터 그거 내면 되고 정산 금액 돈 내셔야 될 게 있으니까 그것도 내세요. 돈 냈어요. 그러면은 돈 내고 사고 발생했어도 나는 뭐 바뀐 상태에서 사고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보험료도 다 내고 정산 금액도 처리했으니까 제가 뭐 불이익을 받을 건 없죠. 그럴 경우에는. 근데 문제는 통지 의무를 이행했으면서 그러면 보험료도 내시고 정산차익도 내시면 돼요. 했는데 내가 미적미적하면서 그 추가 보험료도 안 내고 정산차익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험회사가 통지 의무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죠? 추가 보험료 받고 정산차익 받으려고 통지 의무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통지만 해놓고 돈을 안 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사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죠. 너희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를 냈었어야 됐는데 통지만 해놓고 나 착한 일 했어. 그리고 돈을 안 내고 있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통지 의무 이행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통지 의무를 이행해놓고 보험료를 이제 안 냈을 경우 또는 통지 의무 자체도 불이행했을 경우 이때는 보험회사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통지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요청받은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즉 통지 의무 위반과 똑같이 보겠다는 거죠. 결국 돈 안 낸 거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가 청구한 추가 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통지 의무를 이행했어요. 이행했더니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료 더 내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미적미적 안 하고 하면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변경 전 요율이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요.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밑줄 그어 두시고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니까요. 변경 전 보험료율이 0.01이었는데 변경 후 보험료율이 0.05라면 0.05분의 0.01 이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거니까 약 20% 정도 20%만 주겠다는 거죠. 80% 삭감되고 0.05분의 0.01이니까 이렇게 삭감해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지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건 아예 통지 의무 자체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건데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변경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똑같죠?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그럼 0.05, 0.05분의 0.01 이렇게 삭감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통지를 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통지의무를 위반했거나 둘 다 똑같이 변경 전후 보험료율의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양가로 3번 보시면 추가 보험료를 미납했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지급한 이후 추가 보험료의 청구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상금액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추가 보험료를 미납했거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한다. 그래서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 밑줄 그어 두시고요. 쉽게 말하면 뭐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삭감하지 않고 모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에서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잖아요. 똑같죠.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변경 전후 요율에 따른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그래서 알릴 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한 인과관계 여부는 회사가 증명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삭감 없이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죠. 즉 회사가 인과관계 여부를 증명해야 되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겠죠. 장애 지급률이 30%고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이고 가입 당시 내근직, 가입 이후 건설 현장직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사고 내용은 현장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쉬는 날 등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보험가입 금액이 1억인데 장애 지급률이 30% 발생했어요. 그럼 보통 장애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장애율을 곱하기 때문에 1억에 30%를 곱하면 3천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어떤 의무 위반이 없으면 3천만 원 지급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죠. 그러면 가입 당시에는 내근직이었는데 가입 이후에는 건설 현장직으로 바뀌었고 그 사실을 통지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장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 통지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자, 어떤 통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건설 현장직에 대한 통지 의무 위반이 있었죠.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는데 통지하지 않았어요.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이 장애가 발생한 사고가 이 건설 현장직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뀐 것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 인과관계 있으면 이때는 고지 의무 위반은 인과관계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은 변경 전후 요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겠다는 거죠. 그럼 3천만 원에서 얘는 지금 가입 이후가 0.05고 가입 당시에 0.01이었으니까 전후 비율을 따지면 0.05분의 0.01이 돼요.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에서 곱하기 0.05분의 0.01 인과관계 있는 사고니까 이때는 600만 원만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쉬는 날 등산 중 사고가 발생해서 장애가 30% 발생했다면 자, 그러면 건설 현장직으로 바뀐 거 하고 내가 쉬는 날 등산 가다가 구른 거 하고는 현장직 바뀐 거랑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죠. 인과관계 없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해서 지급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3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거죠. 근데 보험금을 삭감해서 지급을 하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인과관계 없어서 전액을 지급하든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도로 통지 의무 위반 또는 통지 의무 이행했다 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안 낸 거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 더 내셔야 되고요. 책임준비금 차액도 더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상 금액에 대한 청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언제나 가능해요. 그러면 3천만 원을 줬든
600만 원을 줬든 추가 보험료 이때까지 통지 의무 위반을 작년에 뭐 2년 전에 직업이 바뀌셨는데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네요. 그럼 2년 동안 냈었어야 될 보험료 차액,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 차액도 보험회사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차액하고 정산 차액 해가지고 300만 원 저한테 더 주셔야 됩니다. 보험금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차액은 차액대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관리 의무 풀이요령 잠깐 보시면 표가 있죠. 그래서 계약 체결한 다음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가 되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인과관계가 있으면 감액 지급하게 되는 거고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전액을 지급한다라는 거고, 밑에 당부장 표시 보시면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해지 시 해지 완급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 바뀌었는데 오토바이 운전하는 이렇게 오토바이 경기 선수 이렇게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번에 청구한 건은 등산하다가 보험금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 선수로 바뀐 거 하고 등산 중에 사고 난 거는 인과관계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은 다 지급하면서 죄송하지만 이 바뀐 직업 자체가 우리 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없는 대상이라서 계약은 해지하겠습니다. 보험금은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계약 유지 또는 해지한 경우라도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 추가 보험료와 정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놓고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추가 보험료, 그러니까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너무 위험한 직종으로 바뀌셔가지고 계약을 해지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이 2월 15일이다 할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직종 바뀐 게 작년 한 10월 때쯤 바뀌었다. 그럼 보험자는 사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오토바이 경기 선수였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더 높아진 보험료를 받았거나 그때 해지시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는 거는 받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오토바이 경기 선수였다면 이 5개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낮은 보험료로 무상으로 보상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5개월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로 왕팡 받고 계약은 해지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보험 가입자는 어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보험료를 더 받고 덜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어서 위험도가 현저하게 높아졌다면 그만큼 추가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추가 보험료와 정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약술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